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이 언중유골만 끝나면 그죠?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다른 방송 있나요? 우리 헬마는 요즘 방송 출연 많이 하시더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하루에 몇 탕을 뛰는 거예요, 도대체? 할 수 있는데 해야죠. 예. 이게 저희 어머니의 이제 오랜 모토가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노지민 기자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가 부러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너가 살이 찌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부러지는 건 뭐 괜찮은데.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제 귀에도. 자, 아재 개그 그만하고 본론 들어갑시다. 우리 헬마부터 한번 좀 발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에 우리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네, 공부 좀 하래잖아. 공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기자들이 그 역사 공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그 조선이 망한 진짜 이유에 대한 이제 퀴즈를 내셔서 각자 제출한 그 답안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듣기 평가해야지. 네. 역사 평가 받아야지. 네. 힘들어요. 퀴즈를 바쁩니다. 많이 내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국민된 도리 다 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 사실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퀴즈 내는 선생님들 중에 유형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식으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대화법을 시도하는 분들하고 오. 그 이제 수업 준비를 충분히 안 하셔가지고 오. 본인이 까먹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어느 쪽일지는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이제 발언 소위 말하는 친일 역사관 논쟁과 관련해가지고 뭐 대부분의 매체들은 뭐 진보나 혹은 뭐 중도나 이제 보수 매체로 할 거 없이 대부분의 매체들은 역사학자들을 이제 취재를 해서 발언의 내용에 대한 이제 비평을 많이 내놨습니다. 뭐 딱히 이제 진보 매체라고 할 수 없는 이제 세계일보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가져온 기사가 정진석의 조선망국론 역사학자들 식민사관에 가까운 논리다. 뭐 이렇게 좀 제목을 뽑았고요.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 조선의 상황을 좀 과도하게 비하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이제 역사학자 중에 심용환 소장이라는 분을 다각도로 이제 취재를 해서 발언의 맥락을 좀 짚어서 그러면서 정 위원장이 말했던 이제 논리 구조가 민족 개조론, 춘원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다루는 다른 매체들의 태도, 특히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매체들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이제 공격이 이제 주를 이루다 보니까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게 비판적 인식을 전할 때 야당에서 했었던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스트레이트를 전한다고 하죠. 이제 주로 그 발언을 서로 이제 옮기는 쪽에 조금 초점을 맞췄고 대신 비평을 하는 칼럼들에서는 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친일 국방 프레임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은 민주당이 2019년 이후로 계속 유지해왔던 친일 프레임을 두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논조가 보였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일단 좀 헬마우스가 좀 그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정진석 위원장이 공부 좀 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대상이 기자이던데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공부를 일단 하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그 조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에야 본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 많이 받아서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정치인이라는 정진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과연 깊게 생각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봄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역사는 단선적으로 그 서술되면 안 되거든요. 네. 입체적으로 서술을 해야죠. 흥망성쇠가 결국은 역사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망하고 쇠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같이 작동을 하죠. 네, 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한다. 이럴 때는
그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느 하나의 어떤 요인이 과도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나라가 갑자기 외침을 받아서 없어진다?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혹시?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외침을 받아서 없어진다? 뭐 경우에 따라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균형 잡힌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정진석 위원장의 역사관에서 이제 문제는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과도한 강조 이게 지금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도 청기노스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앞뒤가 일단 하나를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던데요. 제가 읽은 바로는 아니 동학 농민혁명을 또 되게 강조를 하던데요. 네. 그럼 그건 뭔데요, 도대체? 다소 급하게 수습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봐야 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제 권유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조선 말기 그리고 이제 뭐 대한제국 말기까지 이제 포괄해서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식민주의 쪽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예전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조선이 재편된 이후에 뭐 광무개혁 같은 개혁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좀 국가 자체가 좀 활기를 띠는 한 10여 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 후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 걸로 수치상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제 밑바탕이 대한제국 말기에 주로 이제 깔려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역사학계 주류로 최근에는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조선 말기에 왜 망했는지를 평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게 뭐 자체적으로 근대화를 하는 노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침략적인 어떤 행태를 보여서 이제 강제 병합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았다면 뭐 다른 역사가 이제 펼쳐지거나 흘러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을 평가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진석 위원장이 페북에 썼잖아요. 고종이 청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하고 손잡으려고 막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른바 그 고종 황제는 합종 연행책을 쓰려고 강구를 했던 거잖아요. 간단히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지했다. 그러면 지금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과 일본과 함께 손잡고 북핵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과 그러면 고종 황제가 그때 했던 것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렇죠. 결국은.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면한 어떤 그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강구한다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접근법은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결과가 다를 거다라고 하는 단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무능무지라고 하는 평가가 여기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외교 정책이나 뭐 국방 정책 같은 것도 다 부정할 수 있는 발언인 거죠. 이 말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른바 고종의 연대와 윤석열의 연대는 질적으로 다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정진석 위원장의 논리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자들이 취재한 역사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권에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 동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실제 사실관계 여부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입맛대로 골라 먹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던 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이 사안을 다룰 때 이제 다루는 각도가 좀 다른데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정진석 비대위원장 쪽에 대부분의 매체들이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2019년로 오히려 돌아갔습니다. 롤백을 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 2019년에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있었던 이후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전 국민적인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런 것까지를 포괄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파원 리포트까지 이제 동원이 됐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반일 죽창가가 심은 씨앗이라고 해가지고 인용한 대목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기자 자신의 이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아는 분이 자녀 문제로 혼자 일본에 나오게 됐다. 아마 이제 직장 관계로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오지 않고 단독 부임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자녀의 뭐 입시 교육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일본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일본은 나쁜 나라인데 아빠는 왜 일본에서 일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이런 이유로 지금 이제 대화를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과의 일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일본에 살고 싶지 않다고 나쁜 나라라고 해서 아이들은 놔두고 단독 부임을 한 건지.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일본에 대한 어떤 강경한 태도에서 출발한 그런 이제 감정적인 문제인 건지 좀 불확실한 얘기를 아니 저는 근거로 이거는 좀 동원하는 방식이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양국 젊은층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발표가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러면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되게 나빠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를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서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인식이 나빠진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정책에서 찾으면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아니 우리가 수출 규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아니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분리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법원하고 그러니까 저기 연결이 돼가지고 재판을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의 내용이었죠. 그럼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뭐가 잘못된 건데요? 아니 왜 원인 제공을 한일 관계가 나빠진 원인 제공을 문재인 정부로 그러니까 설정을 합니까? 일본 언론도 아니고 국내 언론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원인에 대한 진단을 뒤집었던 것처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지금 원인에 대한 진단을 뒤집는 셈인데요. 피해자한테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되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이게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흐릿해지는 부분을 상징 조작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2019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평가를 하고 싶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우리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을 트집 삼아서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었던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일본하고 직접 대결을 하면은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그 뒤에 양상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소재 부품 분야에서 연착륙을 하는 흐름을 좀 가져갔던 거 이런 거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퍼뜩 그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때 이제 그 표현 경제 침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정진석 위원장께 물어볼 게 생겼는데, 자 일본이 경제 침탈을 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싸움 한번 못 하고 그러면 굴복하면 그 무능하고 무지한 정부가 되는 거네요. 논리상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맞짱 떴잖아요. 네.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정진석 위원장의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유능한 정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망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지한 어떤 조선 왕조였다가 된다면 일본의 경제 침탈에 맞서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제로 일정 정도 성과를 냈죠. 그럼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논리상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19년에 국회 풍경들이 몇 개가 이제 회자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국회에서 강경화 당시 외무부 장관한테 왜 일본이랑 싸우려고 들으냐 이걸 이제 종용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정진석 그 위원장이 뭐 일관성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무슨 사관, 식민사관이든 아니 자주사관이든 뭐든지 간에 사관이라는 평가가 되려면 최소한 거의 동의한다가 아니라 자기 그 일관성이라는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른바 관점이라는 평가를 붙여줄 수 있죠. 그거 없다니까 그게. 아니 왜 침탈에 대해서 전쟁 한번 못하고 그냥 굴복했냐. 그래서 무능하고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라고 하면 그 논리대로면 경제 침탈에도 그럼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굴복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 중간지대에서 타협책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되짚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평가를 하려면 좀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친일 프레임이 양국 관계를 망쳤다. 그게 2019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었으면 계속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애초에 그러면 무역 보복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 뭐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무역 보복을 하게 된 그러니까 소재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그걸 수출하면 전략 물자들의 일부가 북한으로 소위 이제 빼돌려져서 그게 북한의 무기 생산에 전용될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정도로 못 믿을 국가로 일본 정부에서 취급을 했다는 얘기고 사실은 우방 국가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였던 건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나 일본 정부의 뭐 내지는 이제 사과라든지 평가가 바뀌었다는 확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없이 곧바로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으로 넘어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던 일본 정부가 태도 변화 없이 그냥 우리랑 군사협력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하고 군사 안보 부분이 일정하게 저는 분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떤 당면한 북핵 위협 앞에서 그 분리될 수도 그러니까 분리 접근도 저는 일정의 전략적 접근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 나눠서 보면 그래서 일본의 경제 침탈에 맞서서 싸워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경제가 망했습니까? 반도체 망했나요? 그래서 맞서서 싸워서 지금 망했느냐라는 건 일단 반문이 하나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전부터가 좀 점검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물어봤었는데 일본과 정말로 군사적으로 밀착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성격의 문제냐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다.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일본의 야욕을 도와주는 결과를 빚지 않느냐. 이 취지로 지금 이 맥락으로 했던 레토릭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러면 그게 과한 레토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헌법을 개정을 해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젠 캐캐묵은 얘기예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국이 용인해 주는 단계로까지 끌어내는 게 일본의 아마 목표일 거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서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레토릭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더 나갈 게 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조선왕족 외등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이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언중유골이니까 언론 매체에서는 그럼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이제 문제냐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자꾸 이거를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고 편할 때만 자기 논조에 맞춰서 현상을 좀 재단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좀 이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해드렸던 거는 2019년의 상황을 끌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을 해놓고 정작 조선일보는 어제는 또 어떤 기사를 냈냐면 민주당의 이제 김병주 의원을 이제 공박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친일 몰이 앞장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재임 때 한미일 훈련 6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일종의 이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할 때도 일본하고 합동훈련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합동훈련 자체가 친일적인 행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 합참 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5차례 실시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반일 불매 운동이 일어났던 그 전후 상황을 조선일보에서 지적을 해놓고 정작 김병주 의원을 공격할 때는
2019년 4월까지 있었던 거를 가지고 일본과의 협력을 그때는 찬성해놓고 왜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이 논리를 끌어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2019년 4월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이 있고 그 뒤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에 우리의 강경한 태도 때문인데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미사일 경보훈련은 합동 해상훈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또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때 그 일본의 경제 침탈에 따른 지소미아 문제하고 아마 연동이 되어 있는 연동이 부분이 되어 있을 있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제 그 조선일보가 했던 게 저희와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미사일 경보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주 의원이 그때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아니 그 전에도 했다. 다만 그건 전파 수준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다. 이제 군사 용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 제가 전파가 뭡니까? 정보 공유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고 해서 북한 미사일 쐈다. 해서 정보 공유해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했다. 김병주 의원도 인정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해상 자유대가 배가 뛰어갖고 기동훈련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 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인터뷰의 내용을 제대로만 읽어봤으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닌 건데 왜 이렇게 보도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리고 할 거면 정면에서 다뤄야죠. 사실은 정면에서 다뤄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뭐 이제 이런 간헐적인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일본의 어떤 초기함이 그러니까 초계기가 뭐 100대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잠수함 잡는데 일본의 초계기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일본이 띄운 지금 위성이 몇 개인 줄 아느냐. 그러면 위성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러면은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미 간의 정보 공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냐? 그러면 그 미군 전력에 그 펑크가 나 있다는 뜻이냐라고 반문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두 번째, 한미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미일 간에도 공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초계기가 어떤 포착해낸 정보나 일본의 위성이 포착해낸 정보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다시 한국에도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으면 굳이 연합훈련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정면에서 안 다뤄요. 언론이. 오히려 그걸 다뤄야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 연합훈련이고 그래서 이게 뭐 친일이라는 레토릭을 쓸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념 공세를 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군사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훈련이다. 라고 차라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든지 언론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그 둘러치고 맺히고 옆으로 치냐라는 거죠. 그럴 거면 정면으로 해야지. 업어쳐야죠. 아닙니까? 정면으로 다루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뭐 거의 알 길이 없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되기 일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친일 국방에는 편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다면 정면으로 논박을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라.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 굴복시킨다는 정치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건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문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옳으냐 그러냐의 성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민적으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다뤄요. 정면에서.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일련의 것들이 정말 우리 국방 전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친일이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하면서 맞붙은 측면이 있잖아요. 뭐 나중에 뭐 친북 친일 이렇게 정쟁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한테 뭐가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에 그 국가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일 책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군사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의 가장 첫 출발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잖아요. 근데 그 요인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인터뷰했던 김병주 의원의 그 용어를 좀 빌렸으면 현존 위협이 있고 미래 위협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현존 위협이 있고 미래 위협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 지금까지 있어서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일본의 어떤 그런 헌법 개정 움직임이나 집단적 자유권 발동 움직임을 미래 위협으로 간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그걸 내려놔도 되는 것이냐? 그럼 언론이 공론장을 만들어 봐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일본 미래 위협으로서 일본의 어떤 그런 군사적 움직임이 과도한 기우냐? 그래서 군사적으로 조금 한 발 더 다가서도 되는 거냐? 공은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예. 그렇게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조선왕조가 왜 거기서 등장되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언론의 공론 기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냐? 언론 스스로도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말고는 뭐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도한 정치성. 제가 볼 때는 언론 스스로가 너무나 정적으로 해석하고 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과도해요. 너무 심해요. 그런 점에서. 그게 어떤 특정 정파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지만 뭐 어떤 것들을 사안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적으로 틀어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 보도 논조를 조율하고 보도 내용을 내놓는 것. 너무 심해요, 이게. 맞습니다. 언론의 정치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으로 다루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공론화를 시키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북한하고 사실상 한통속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있었던 미사일 레이더 조사 문제 뭐 이 우리 이제 그 함정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전투기들이 이제 저공 비행을 했었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하셨던 미래 위협이 현존 위협처럼 2019년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났던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언론이 좀 평가를 해서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정진석의 역사관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에서 삐져나온 하나의 파편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안보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일본이라는 요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그다음에 논의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정면으로 안 다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맞닿는 것 같아요. 언론의 정치화. 사실 뭐 정치가 나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과방위에서 나오는 이슈들도 정쟁에 집중이 된 측면이 있어요. 뭐 앞서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가 뭐 방송이나 뭐 통신, 과학기술 이렇게 관련된 상임인데 정작 주인공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MBC? 그렇죠. MBC이기도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주인공이 된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국정감사에서 초반부 내용만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첫 주자로 나선 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MBC가 프로그램 일반 준칙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은 예외 대상인가 이렇게 물었고 대통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대요. 그렇죠.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PD 수첩에서 그 논문 저자 김건희 편에서 이제 대역이 나온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점도 언급을 했고 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틀었어요.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우리도 보도를 했다. 왜 MBC한테만 그러냐라고 앵커가 말한 대목. 그리고 SNL 코리아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정치 풍자는 SNL 권리다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 대목. 뭐 이런 걸 공격을 하고 반박하는 게 계속 이어진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다 보신 겁니다. 거의 사실상 국정감사가요. 다구나 그게. 물론 그렇지 않은 뭐 소중한 질의들을 한 분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어제 어록에 네. 하나 어떤 동종교배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뭐 언급 안 막말 얘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난주에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국감이었고 그 지난주에는 방통위 국감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어떤 내용을 했느냐 일일이 말씀드리면 좀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몇 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 했더니 세부 질의가 한
90건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욕설 비속어 관련 보도나 MBC 관련 질의가 12번 나왔고 또 방통위 감사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논란 관련해서가 12번 나왔어요.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이 여야가 계속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도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은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짚어야 되는데 뭐 무슨 발언을 했고 누가 뭐라고 반박했다. VS 저널리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창궐을 하는 양상으로 이어진 중계 보도라고 네,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나온 보도들이 뭐가 있었는지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그 언론진흥재단 뉴스데이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비카인즈라고 여기에서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보도들의 이제 검색어들이 뭐가 뜨느냐 연관어를 봤더니 뭐 민주당, 박문진, 정의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가면서 뭐 문재인, 김일성주의자, 뭐 윤석열 대통령, 막말 논란 그리고 징계안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징계안을 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놓고 말씀드리면 TV조선 재승인 어떤 그 심사 과정에 대한 논란과 MBC 비속어 보도 논란은 저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는 태도의 접근법에서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의혹, 그냥 의혹이라고 하죠. 저희가 여기 2번 다뤘죠. 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자,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다고 전제해 놓고 논조를 조율하기 힘들다라는 점을 그럼 인정을 하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팩트의 문제로 가버린 거잖아요. 네. 점수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따라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타 언론의 단정의 근거가 없다면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은 저는 어찌 본다면 그럴 수 있는 저는 접근법이라고 봐요. 그거는 좀 양보해서 본다면. 근데 MBC의 보도는 팩트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팩트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뭔가 비하인드를 더 캐야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는 판단을 내리고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언론이 이미 판단을 내렸잖아요. 거의 동시에 내렸죠. 바이든이라고 다 해서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 VS로 중계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안을 보도하는 보도 논조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같은 사안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달라야 된다. 당연히 그건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 근데 다르지 그렇죠.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보도 내용들도 보면은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만 달라지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도 바이든이라고 해놓고 왜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약간 비로우면 자기들도 불질러 놓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들이 그러면 이 보도들이 미치는 효과나 영향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미 그 발언에 대한 보도들은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다 나온 상태고 그리고 더 나올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정치인들이 싸우는 걸 보게 되면은 느끼는 거는 피로감이죠. 아, 그렇죠. 왜 자꾸 싸우나. 이제 지겹다. 좀 네 편 내 편 좀 그만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이 보도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지겨운 정쟁의 현장 하나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질의가 왜 이루어져야 되지? 라는 의문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방송문화진흥의 대상으로 질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방문진이 MBC 보도의 공정성을 따지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방문진은 MBC의 보도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기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방문진 뭐 하고 있냐가 되어버리면 방문진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보도 통제를 간섭하라는 얘기가 보도 간섭을 되어버리는 하라는 얘기죠. 방문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경영, 관리, 감독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보도가 잘못됐으니까 뭐 경영권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네. 따지면 이래서 SBS에서 뭔가 그 보도 큰 문제가 생기면 그 태영 찾아가서 따질 겁니까? 그런 그렇게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오히려 그러면 큰일 나죠. 사실은 그러면 편집권이 독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공인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앞뒤가 뒤바뀐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 대주주를 안 쳐다놓고 여기가 공정성 문제가 있지 않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방문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아까 말했던 그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고 그리고 방송 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방문진 자금, 이 방송문화진흥 자금의 운용 관리, 또 공익 목적 관련한 부대 업무 이런 걸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이 나와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보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이거는 뭐 방통위원장 대상으로 했던 질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6일에 나왔을 때도 뭐 MBC의 보도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심지어는 MBC 민영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가장 기억에 남은 건 그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정치 철학이 완전히 다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같이 하면서 말을 잘 들으면 안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방송통신부가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이 기관을 세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그 과방위 간사로서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 그거를 질의를 지적을 하는 언론보다는 뭐 이런 공방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면서 사실도 그렇고 진실도 그렇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의 기능은 뭐냐면 진실 추구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추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왜 진실 전파가 아니라 진실 추구일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는 신중해야 돼요. 그러면 진실이 찾아지기 전까지는 뭐냐면 그래서 공론의 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쏟아놓고 어떤 게 맞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서 모아가는 과정. 그게 진실 추구의 과정이고 거기서 열리는 게 바로 공론장이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고 언론사 자체적으로 확정을 한다면 그때는 어떤 보도 태도를 견제를 해야 될 것이냐. 그때는 진실을 전파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가 논란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본인들은 이미 진실을 단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관성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진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뒷머리 긁으면서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 내릴 수도 있죠. 항상 모든 걸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 고백을 먼저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래서 그때 그 바이든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지만 지금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아닌 것으로 저희는 했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보도였음을 저희가 먼저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접근법 아닙니까? 그런 좀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공방 갈등 중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언론 매체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정치인들의 발언을 기록하고 보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뭐 사실 그 보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을 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걸 평가하는 보도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언론의 기능에서 진실 추구를 빼야죠. 그냥 그렇죠. 사실 전달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자는 사라지고 정말 그렇죠. 전달만 하게 된다면 지금 어느 쪽에 동조를 하고 있는지 너무 투명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원이 과방위 국감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벌어진 일, 있었던 사실이니까 사실의 영역에 들어가죠. 네. 근데 사실을 그럼 전부 다 그럼 있었던 모든 걸 다 보도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선별을 하잖아요. 그 얘기까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빼겠는데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언론의 정치화라기보다 언론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거죠. 비겁함 아닙니까 사실? 그런 무책임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언론의 책임성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좀 그렇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또 어제 사실 이 문제와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기사화가 많이 안 된 일도 있었어요. 어떤 건데? 그 민주당에서 그 언론 단체들을 국회로 초청을 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이야기를 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4년 전, 몇 년 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이 방송사를 두고 뭐 어느 쪽이 이게 맞느냐 싸우고 있었고 또 이제 또 뭐 지배 체제에 대해서 지배 구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뭐 국정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가장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 길은 두고 아무도 하지 않고 이런 공방만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두 사안을 짚어봤는데 언론 보도 태도를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면에서 맞닥뜨리지 않고 피한다. 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보 논쟁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미래 위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러면 다 풀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합의를 도출해보자. 그럼 우리가 매개 공론장 기능을 한번 헛게 해보자. 그렇게 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비속어 논란도 정면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 피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수의 언론이. 그런 점에서 공통된 게 있네요. 이게. 그러면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공론장 기능을 한다고 스스로 자처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언론의 존재 이유로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네. 그리고 이 말만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정쟁 이슈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좀 들어가지고 무언가 하나를 좀 짚고 싶은 거는 그 과방위만 얘기를 했으니까요. 소관기관이 80개가 넘습니다. 뭐 과기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국감을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질의는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뭐 기사화도 안 되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질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떤 좋은 질의들이 있었는지를 좀 발굴해서 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영방송 뭐 얘기가 나오고 MBC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나왔던 질의 중에서 MBC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문제를 질의를 한 의원도 있었어요. 이런 사안들이 좀 더 어떤 문제가 있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국정감사 보도에 있어서 국정감사 보도의 주인공은 정부가 돼야 되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정감사의 목적은 정부가 제대로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는가를 지금 파악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정, 나라 살림살이를 전달을 해주는 게 사실은 언론의 가장 국정감사 보도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원이 뭐라고 했다. 그리고 치고받고 싸웠다. 요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니까 주인공이 뒤바뀌어 버렸다. 보도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또 근데 일방적으로 뭐 하고 싶은 게 그만큼 알토란 같은 나라 살림살이를 체크하는 알토란 같은 보도가 없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은 있겠죠. 네. 누가 이걸 말했을 때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가장 믿음을 가지는 게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나마 이제 국정감사에서 보는 게 이제 의원실에서 발굴한 거 가지고 이제 언론사에 이제 그 단독으로 주고 단독 인터뷰 한번 나가게 하고 그죠?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나는 그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나마 어떤 그걸 통해서 선한 기능이 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항상 국감 회의만 열리면 뭐 있다 이거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도 에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에서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까먹었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우리 국회 태도가 여기서 얘기한 대통령의 기본권이 뭐예요? 프라이버시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아니 않아야 그러니까 그 이익권과 관련해서 그 성립될 수 있는 기본권이 뭐죠? 저는 아무리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인가요? 근데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 갖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대통령실에 했던 이 사적 발언인데 왜 보도 안 하냐 이거 갖고 하는 얘기인가요? 프라이버시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맥락상 그거 어디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출퇴근 개념도 없고 24시간 뭐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 대통령의 기본권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슨 무서워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네. 기본권? 그래 알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국민이 이야기하는 거 대통령의 기본권, 먼저 대통령의 책무 아닌가요? 책무, 그죠? 국민이 어떤 부여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분이니까 책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오늘? 네. 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